안녕하세요, 어머님. 자, 오늘은 어머니 입시교실 입시 기본기 다지기 2강. 지난 시간 내용들은 다 복습하셨나요? 만약 복습 안 하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어머님들도 복습하셔야죠. 우리 아이들한테만 복습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센 기초를 배우는 거고요.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적어도 잘못된 판단이나 방향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차근차근 회차가 몇 차가 되든지 간에 일단 계획대로 그냥 차근차근 일단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입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얘기인데 오늘은 아, 알파벳 한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설마 이 글자를 모르시는 어머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알파벳 N입니다. 알파벳 N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입시를 치러 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님 재수생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죠? 근데 이제는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느낌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재수생만큼 삼수생도 많습니다. 삼수생도 많거든요. 왜 삼수생이 많은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버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일단 재수생, 삼수생, 하수생, 창수생 해서 어찌 되었건 네. 일단 한 번 이상 시도하는 친구들 요즘은 다 합쳐서 N수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 주제를 왜 이걸로 잡았냐면 어 어머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통계를 배우셨을 거고요.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통계 자료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전형을 설명해 드리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크게 그냥 N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가볍게 그냥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자, 어, 음,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입학처, 서울대 입학본부의 게시판에 올랐던 글입니다. 한 학생이 이러한 글을 올렸고요.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달아주셨거든요. 어, 면, 네. 작성자하고 작성 예시는 그냥 제가 가리겠습니다. 가리고서 이제 밑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 저 내신 9등급 나와요. 그런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입학처에서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입시를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고3들은 그럼 입시를 잘 아느냐? 네. 제가 볼 때는 고3 중에 한 10% 정도는 입시를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어머님들 중에서 약 한 5% 이내 되시는 분들은 입시를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나머지 학생과 어머님들은 정말 잘 모르세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는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그냥 탑인 그런 학교인데 내신 9등급 친구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9등급 가지고도 뭐 가려면 갈 수도 있었겠죠. 아마 수능을 다 맞고요. 정시로고요. 지금은 곤란하죠. 서울대에서 이제 정시에서 수능 점수만 보지 않고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됐지만 그 당시엔 가능할 수도 있었던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혹시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오토바이 타보셨나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네, 뭐 아무튼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쫙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보면 아버님, 어머님, 학생들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입시와 관련된 사진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논술 전형 때, 논술 전형은 어머님 학교끼리 요일이 겹치는 게 많거든요. 수능 끝나고 보면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뭐 경희대, 오후에는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캠퍼스를 옮겨가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대기시켰다가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죠, 어머님. 그래서 앞으로 그냥 사진들은 어찌되었건 조금 이제 분위기 세신 어머님들한테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일단 질문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야라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이제 어머님이 입시를 좀 아시는구나 아니면 입시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같이 보고 계시거나 학생이랑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보고 계시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냐?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서 유명한 학교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민사고라든가 상산고라든가 뭐 하나고라든가 뭐 각종 외고라든가 과고 뭐 이런 학교들이 막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시면 자, 답은 연대와 고대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게 오늘의 제목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네, 연대와 고대입니다. 즉, 고3 때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연대를 지원했는데 서울대는 안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잘 아시는 반수 또는 1년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휴학을 합니다. 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휴학이기 때문에 어머니 재적이 아니고 휴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은 뭐 연대나 고대생이 되겠죠.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넘어가고요. 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인원이 서울대 전체 정원 인원의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갈아탄다는 거죠. 물론 한양대나 송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N수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땐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연대와 고대입니다. 일단 요거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흔히 말하는 명문대요. 명문대는 뭐 쭉 보시면 일단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가 있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우고 계시잖아요. 서성, 한이, 중경, 외시, 그 다음에 홍동, 건숙 해서 보통 이제 네, 이름 첫 글자 따서 그냥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같은 레벨에 있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머님 요즘 대학들의 재정 상태나 뭐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화물들에 의해서 조금씩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어머님 신문 보시면 뭐 어디가 몇 등 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이 정도 학교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명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여기는 3개 정도가 명문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단 이 안에 들면 일단 입시는 성공한 거야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여기 빠진 학교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전국에 있는 각종 의대. 의대는 다 서울대보다 위죠. 의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포스텍 이런 학교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정도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면 좋겠다 그런 대학들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어머님. 왜 명문대라고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영재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 그래서 합계 12,000명 정원이에요,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 광역 자사고는 또 뭐야?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 보세요. 그래서 합치면 네,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흔히들 말하는 유니스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 두 줄. 거기에 그냥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이 정도 섞은 거예요. 어머니 섞은 정원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는 의대가 빠져 있습니다. 의대가 빠져 있고요. 의대 정원이 올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이대는 다 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정원을 빼고 나면 한 러프하게 그냥 한 2,000명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뭐 2,000명 더하면 한 44,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18,000명, 그 다음에 이쪽에 입학 정원은 어찌되건 한 44,000명. 그래서 그래도 뭐 꽤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는 흔히 말하는 일반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전국에 3,0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3,0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산수를 할 거예요. 일반고에서 전교 1등만 뽑겠습니다. 전교 1등만 뽑을게요. 예전에 뭐 문과, 이과 있었다고 한다면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일단 전교 1등 뭐 지금 구분 없으니까 전교 1등 뽑으면 3,000명입니다.
거기에다 18,000명을 더하면 48,000명입니다. 맞죠? 정원이 24,000명이고 여기다 의대니 뭐 이런 것들, 약대 이런 거 다 더했을 때 여기다 그냥 한 넉넉 잡고 2,500명 추가한다고 치면 어머님 이쪽은 5,000명이죠. 아, 5만 명인가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몇 명이었죠? 18,000명에다 3,000명 다음에 21,000명이죠. 그럼 아직도 이쪽이 한 2배 정도 많죠? 그런데 각 학교에 그러면 전교 3등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학교 3,000개 학교가 있고요. 전교 3등까지요. 전교 3등까지 싸그리 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인가요? 맞나요? 오케이. 그럼 10,000명? 10,000명 정도에다 18,000 더하게 되면 이제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 그 정도 되면 여기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거구나. 전교 3등이면 서울대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울산 과기대를 갈 수 있고 아, 이 정도를 갈 수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왜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N수생이요.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어떠한 햇볕 아래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럼 어머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면 됩니다. 뒤에 그림자 있거든요. 그 그림자가 N수생이에요. 그 N수생을 뺀 모든 통계들은 무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서울대 정원 보겠습니다. 3,400명이요. 그 다음 연대 정원 보겠습니다. 3,700명이요. 이거 잠깐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신 자료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23학년도 어찌되었건 네, 요때 자료인데 보시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고요. 탭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걸로 보시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여기 파란색 줄이 있고요. 여기 주황색 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뭐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년제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입학자, 즉 합격해서 입학한 아이 중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에요. 재수생들의 비율이고요. 그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요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21년도에 전체 입학생 중에서 지금 재수생이에요, 어머님. 그럼 여기는 뭐는 빠져 있는 거죠? 함수생은 빠져 있습니다. 함수생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 재수생의 비율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읽었다. 재수생은 여기서 N수생을 뜻해요. 그래서 대입을 2번 이상 치른 학생으로 반수나 3수생 또는 뭐 4수생 이상도 포함한 거예요.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입학생 중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예요. 그러면 입학생 정원의 4분의 1 정도는 N수생,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 75% 얘네는 현역, 흔히 말하는 고3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위에는 빨간색 줄은 서울에 있는 아까 말했던 15개 대학 말고요. 일단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요. 뭐 서울여대라든가 덕성여대라든가 뭐 각종 여대들 그런 학교들 그다음에 뭐 하여간 한성대학교라든가 어찌되었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소재를 두고 있는 모든 4년제 대학 중에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예요. 10% 차이가 납니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서 재수생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전체 정원의 35%가 재수생, 그 다음에 전체 정원 합격생 중에 65%가 재학생. 그 정도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머님들이 정말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대, 경희대, 건대. 이거 고대를 일부러 뺀 건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N수생 비율이에요. 서울대는 입학 정원 중에서 56%가 N수생입니다. 뭐야? 서울에 있는 4년제 그냥 학교들 평균적으로 35%였는데 서울대는요. 입학생 중에 56%가 N수생이고요. 연대는 68%예요. 거의 70%예요. 합격한 아이들 중에 70%가 N수생이에요. 30%만 현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대 정원이 3,700명이에요. 그냥 넉넉 잡고 4,000명이라고 해볼게요. 연대 정원이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연대는 30%만 고3 애들이 합격을 하는 학교예요. 이유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뽑다 보면 그렇게 잘하는 재수생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는
4,000명이 아닌 거죠. 4,000명의 30%니까 1,200명인 거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서울대는 3,400명을 뽑는데요. 이 중에서 재수생이 그냥 편하게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3,400명 중에서 현역 고3들한테 열려있는 문은 1,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입학 정원이 반토막인 거예요. 반토막이면 24,000명이 아닌 거죠. 12,000명인 거죠. 설명 이해 가실까요? 이게 통계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다시요. 연대 68%, 서강대 67%, 성대 70%, 경희대 69%, 건대 73%가 N수생들의 비율입니다. 이걸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고1이에요. 고1이면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2번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을 다 찍어갖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계시죠. 아니면 2등급도 괜찮고요. 그 다음 지금 고2예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냥 기대도 크십니다. 아주 좋아요. 기대에 만족해서 고3에 좋은 결과 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래도 어머님과 아버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지금 재작년이고 빨간색이 작년이에요. 올해는 아직 수능 원서를 접수를 안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재작년하고 작년 자료거든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게 재작년에 수능 응시한 애들 중에서 재학생이 70%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죠. 졸업생이 여기 보면 26%예요. 26%예요. 그러면 26%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뭐 70%니까 어찌되었건 거의 한 4분의 3에서 조금 빠지죠. 빠지는 건 이제 여기 뭐 검정고시나 뭐 이런 다른 또 응시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25대 70이니까 거의 3대 1의 비율이에요. 응시생 중에서 4분의 3은 재학생.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N수생.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 연대 같은 경우는 70%가 N수생. 지원한 인원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합격한 비율은 고3들보다 훨씬 많죠. 70대 30이니까 2배가 넘잖아요.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학생 비율은 작년에 조금 줄었죠. 그리고 N수생들의 비율이 조금 늘었죠. 26%에서 28%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거죠.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였나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응시하는 그런 수험생들 중에서 N수생들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가 1997년도 수능에서 그때 이제 입시 제도가 막 바뀐다 막 그러면서 불안했던 이제 N수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때가 33%였어요. 33%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런 그 기자의 예측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올해는 35%를 역대 최고 기록을 할 것이다. 35%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킬러 문제가 이제 평가원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푸시가 들어가서 어찌되었건 킬러 문제를 이렇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올해 수능이 정말로 그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위와 서성한이 서울대인데 고대하고 그 밑에 있는 서강대, 한양대, 성대, 이대 여기 합격생들의 차이는 딱 한 문제 차이예요. 사실은 한두 문제 차이예요. 한두 문제가 킬러거든요. 킬러를 풀어낸 친구들이 스카이를 가는 거고요. 킬러를 풀다가 실패한 친구들 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접었던 친구들이 서성한이를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봤더니 이젠 킬러 문제가 없대요. 완전 땡큐죠. 그 친구들은 가볍게 그냥 안수생 학원을 다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그냥 조금 그냥 복습 좀 하고 모의고사 그냥 오래 봤던 거 쭉 한 다음에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올해는 역대 최대의 재수생들이 몰릴 거라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수능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내년, 내후년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자녀 대신에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막 한 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너무나 귀한 외동아들, 외동딸이에요. 막 예전처럼 막 형제가 3명, 4명 있으면
재수, 삼수 이걸 이렇게 밀어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여력이 좀 되시면 그냥 밀어주시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는 역대 최고로 28%에서 35%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재수생들이요 다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일단 의미 있는 등급은 3등급 이내라고 한다면 3등급 이내 안에서는 재수생이 대학생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이 잘하죠. 아주 많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다른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고요. 네, 앞집에 연대 다니는 형, 뒷집에 고대 다니는 형, 건너편에 친척 중에 한양대 다니는 형, 이게 다 경쟁자인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단수나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자료거든요. 3년 전 자료, 2, 3년 전 자료인데 대학 진학률이 낮은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강남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천구, 목동 쪽이겠죠. 그쪽에 있는 학교 몇 개예요. 몇 개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졸업생 중에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전문대학, 그다음에 해외 유학, 어찌되었건 대학을 간 아이들, 의 비율이요. 얘기하면 압구정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럼 그중에서 반올림에서 45명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럼 55명은요, 대학을 진학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취업에 압구정고 가요, 어머니?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고가 55%가 취업으로 간다고요? 아니죠. 거의 55%는 다, 네, N수생의 길, 즉 재수생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학교, 그래도 유명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만 생각하고서 여기서 지금 유학 많이 보내잖아요. 유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2년제나 3년제 그러한 전문대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만약 여기서 빼게 된다면 실제로 어머님 44%가 아니고요. 실제로 한 35%? 그 다음에 뭐 휘문고 45%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한 2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애들이 다 시험을 못 봤다는 뜻인가? 아니죠. 적당히 잘 받겠죠. 하지만 원하는 대학이 아닌 거죠. 서울대를 갈 거라고 예상했고 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네, 중앙대 진짜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중앙대에 붙었어요. 정말 좋은 학교지만 그 어머님과 그 학생한테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수의 길을 가는 거죠. 설명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8학군, 서초, 강남,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쪽 지역. 교육 특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교육 특구라고 하는데, 네, 그런 쪽에 대학 진학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남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 강남 8학군 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35%가 대학을 진학하고요. 65%는 다시 도전합니다. 이해가실까요? 네, 다시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요즘 이렇게 삼수생이 많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들이 한 학기 휴학을 허용 안 하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한 학기하고 나 휴학할게. 그게 허용되는 대학이 있고, 아니 1년은 다녀야 돼. 1년을 다녀야지 허용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1년 휴학밖에 안 된다면 1년 일단 다니고요. 그리나서 휴학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시험은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카운트해 보면 재수생이 아니고 삼수생인 거죠. 설명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많은 대학들이 어머님들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머님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셨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잘 안 나시고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 등급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내신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를 절대 잊지 않아. 왜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입시 용어할 때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교 내신이 뭐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삼수생부터는 수능을 3번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학 가고 나서 1년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때 휴학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1년이 지나고 다시 하는 거니까 삼수생이 되겠죠. 그래서 삼수생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뭐를 적용하냐면 비교 내신을 적용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원래 어떤 친구의 학교, 대학 시절에 교과 등급이 평균적으로 3.5등급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해서 이제 응시를 했고요. 수능을 보겠죠. 수능을 봤더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꿈의 등급입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전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몇 등급이에요? 전부 1등급이니까 평균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 친구의 원래 내신 등급은 3.5예요. 그런데 수능을 봤더니 평균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얘를 두고 얘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비교 내신이에요. 삼수행부터는 그래, 네가 철없을 때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이 별로 안 좋았어. 그거 내가 지워줄게. 대신 수능 등급으로 할게. 이게 비교 내신이에요. 설명 이해 가실까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수행이 많다. 여기까지도 이해 가시나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그냥 배워나가는 거죠. 비교 내신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예전에는 재수하는 게 어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저희 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재수나 반수나 삼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상황만 허락된다면. 이해 가시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갈수록 인구도 줄고 애들도 주는데 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좋은 학교도 정원을 줄여요. 이 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N수생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어요. 세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이가 비집고 들어갈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료예요. 보시면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이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작년 수능이고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이고 자, 빨간색이 N수생,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재학생이에요. 고3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작년 수능에서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재수생이 65%, 고3이 35%예요.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 중에 65%가 재수생, 35%가 고3. 그럼 65대 35니까 그냥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응시하는 건 작년에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3배 많이 응시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네.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3배 많이 응시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 같이 시험을 봤고요. 수학 1등급을 받은 아이는 그중에서 65%가 1등급 받은 아이들. 1등급이 몇 프로죠? 상위 4%잖아요. 상위 4%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65%가 재수생. 그다음에 35%가 재학생. 다시. 작년에 수능을 봤고요. 수학 점수가 2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 받은 애들 중에서 60%가 재수생, 40%가 재학생.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포인트거든요. 그럼 고1, 고2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3 4월 모의고사까지는 대학생들만 응시해요.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습니다. 고3 4월 모의고사까지는 대학생들만 봐요. 즉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봐서 4% 안에 들면 1등급이에요. 그런데 만약 재수생이랑 같이 봤다면 재수생이 거의 1등급 안에서는 2배거든요. 그러면 4%를 3으로 나누셔야 돼요. 즉 4%, 저 4%를 3으로 나누면 대충 얼마 될까요? 한 1.3% 정도 되거든요. 4%를 3으로 나누면 1.3%. 네, 무슨 얘기죠? 재수생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우리 아이가 이번 고1, 고2 때 모의고사에서 상위 1.3% 안에 들어야 재수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봐도 스스로 1등급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2등급은 11%까지예요.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상위 11%.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11% 중인데 그중에서 40%가 재학생이에요. 그러면 11에다 0.4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에다 0.4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11에다 0.4를 이렇게 산수가 안 되죠. 11에 0.4를 곱하면 네, 44%인가요? 네. 44 맞나요? 0.4를 곱하면 네, 잠깐. 4일은 4. 4일은 4. 네. 4.4%예요. 무슨 뜻이죠? 고1 고이가 보는 모의고사에서 상위 4.4% 안에 들어야 가까스로 재수생들이랑 같이 수능을 봤을 때 2등급을 찍어요. 그렇죠? 1등급 컷이 몇이에요? 4%요. 근데 만약 재수생들이랑 같이 봤다면 4%면 겨우 2등급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한 2등급이 아니라 커트라인에 걸리는 2등급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우리 아이가 고3 4월 때까지 받는 모의고사의 등급은요. 그냥 딱 절반 하시면 돼요. 2등급 받아왔으면 4등급 정도 되겠구나. 1등급 받으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쯤 되겠구나. 이 설명 이해 가세요? 보세요. 어머님 이제 나중에 수능 최저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가 수능 최저 등급이 2합 5라고 해볼게요. 2합 5면은 수능 과목 중에서 잘 본 거 2개 더해서 그 등급이 5를 안 넘으면 돼요. 가령 어떤 친구가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2개 더하면 3이잖아요. 따라서 5 이내가 되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을 만족한 거죠. 편하게 통과한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되는 친구는 당연히 수능 최저. 설마 2개 합쳐서 2합 5 이걸 못 맞추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해석해 볼까요? 1등급이에요. 2배 하면요. 2등급이에요. 그 다음 2등급이었어요. 2배 하면요. 4등급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6, 4, 6이죠. 그러면 2, 4, 6, 4, 6. 잘 본 거 2개 한번 뽑아보세요, 어머님. 2하고 4죠. 2개 더하면 얼마예요? 6등급이죠.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어머님들한테 공포를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저도 학부형이고요. 어머님들도 학부형이고요.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많은 그러한 또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팩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수학 선생이니까 영어를 잘 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brutal fact에서 네. 차 없는 진실, 아감 없는 진실이요. 그걸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허상, 거품 이런 거 다 드러내고요.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수준이구나.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고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러한 인식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입시 교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 실제로 고3 4월 달까지 모의고사에 나오는 등급은 사실은 최소 1.5배 아니면 2배 정도에서 해석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 가실까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 과목들 잠깐 보여드린다면 수학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어찌되건 잘 보죠.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3등급쯤 되면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별 차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3등급 정도 되면 이제 딱 절반이다 이 얘기죠. 3등급이 23%가 컷이거든요. 그럼 절반이니까 11.5거든요. 지금 모의고사 봤을 때 11.5% 안에 들면 2등급 아니야? 아니야. 겨우겨우 3등급 찍을 수 있겠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수학보다는 갭이 적죠. 그다음에 가장 갭이 적은 게 영어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90점, 80점, 70점, 90점까지는 1등급, 80부터 89는 2등급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에서 이렇게 큰 옛날처럼 영어가 상대평가가 되면 큰 변수였겠지만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사실은 변별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목하실 건 이거예요. 탐구입니다. 이과생들이라면 과탐 2개고요. 문과생들이라면 사탐 2개겠죠. 여기서는 과탐, 사탐 다 그냥 합쳐서 통계를 낸 거고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과탐, 이과생만 가지고 과탐을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더 벌어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과 계열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건 과탐이에요. 과학이 아니라 과탐에서 재수생들한테 진짜 많이 밀리거든요. 보시면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거의 70%예요. 아까 수학 같은 경우는 65%였거든요. 근데 과탐은 70%고요. 30%예요. 퍼펙트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탐 보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하나는 뭐 2등급, 하나는 3등급이어서 열심히 하면 1, 2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재수생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6월 평가원 점수인데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6월 평가원은 재수생들도 같이 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등급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수능이 이제 할만해요. 재수생들이 봤을 때 수능이 할만한 수능이 됐어요. 왜? 킬러 빠졌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기간 동안 잘 정리하면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시험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안수하는 아이들은 어찌되었건 6월 평가원 시험 응시를 안 할 겁니다.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응시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 고대, 서울대 진짜 많이 보내죠. 그 다음에 또 뭐 중앙대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은 연대나 고대 그 이상의 또 대학을 생각하면서 반수를 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 평가원에 재수생들이 응시를 하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재수생들은 아직 응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등급을 결정할 텐데 걔네가 여기 반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응시하지 않을까요? 네. 9월 달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반수를 결정하고서 응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예전과는 좀 다르죠. 그냥 이거 혼자 해서 독학 재수학원에서 그냥 혼자 아침에 가서 그냥 저녁까지 그냥 하고 복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는 요즘 9월 평가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잘하는 친구들 별로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다운받아서 그냥 풀면 되는데 뭐 굳이 시간 계산, 시간 분배를 못 하겠어요. 이미 한번 다시 시험 봐본 아이들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나타나는 잘하는 재수생.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홀리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1.56배 하면 되는데 2배 하시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 당일, 수능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 등급을 확신하실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우울해요. 사실 좀 우울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웠나요? 네.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under promise, over deliver.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합성을 했다면 under promise, over deliver. 적게 약속하고 그 이상으로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over deliver. 같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입시 전략은 이거예요. 아이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기대를 아주 적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중3,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 점점 어머님, 아버님의 기대를 점점점 그 이상을 해내는 거죠. 이게 최고의 입시 전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의 평화는 언제 깨지냐면 그 어머님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다 영재잖아요. 실제로도 영재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아닌가 영재가? 그럼 그냥 수재였구나. 중학교 때는 수재였는데 왜요? 수학을 거의 다 100점을 맞아오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수재가 아니었구나. 그냥 우등생이었나 봐. 근데 고2쯤 올라가니까 중학교 때 저 밑에 있던 애들 치고 올라와서 그냥 제껴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를. 그러면서 어머님은 점점 더 실망하시는 거예요. 큰 기대, 큰 성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평가해서 작은 기대로 시작해서 점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아이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이해는 좀 되셨어요? 다시요. 구체적인 수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뒤에 있는 그림자. 이게 N수생이다. 모든 통계는 반으로 딱 잘라서 해석하는 게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